선배 시민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제 노인에 대한 새로운 의미의 옷을 입히자 이렇게 노인에 대해서는 늙은이란 얘기도 있고 뭐 어르신 뭐 그다음에 또 복지관에 가면 어머님 아버님 다양한 용어들이 있는데 굳이 왜 선배 시민이라는 말을 새롭게 얘기를 했느냐 하는 것들이 오늘 제 이야기의 주제가 될 테고요. 그 복지관에 이제 강의를 갔더니 그 노인의 회장님이 산송장들한테 무슨 인문학 강의냐 했을 때 왼쪽이 이제 사람도 아니래요 이런 노인인 건가요. 그게 인여인간이라든가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 됐다 이제 그랬을 때 왼쪽이 노인이고 오른쪽의 노인은 노인복지센터에 갔더니 거기에 있는 실무자가 저한테 강의 요청을 하면서 이렇게 노인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거야말로 또 다른 인간을 알고 인생을 잘하는 존재구나. 그래서 이제 또 오른쪽에 노인이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해서 과연 우리가 늙었다라는 것은 노인인가 노인일까. 그리고 이제 선배 시민이라는 맥락들 속에서 저걸 어떻게 이해할까.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다 읽어보셨어요? 혹시 요분 이름을 아세요? 이제 뽀르뚜까 아저씨. 네, 뽀르뚜까고. 요 나무 이름은 뭔 것 같아요? 나무가 또 라임 오렌지 나무를 또 이름을 또 붙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민기뉴예요. 민기뉴. 그 이제 책에 보면 잘 오래 전에 읽으셔갖고 잘 기억은 안 날 텐데 이 친구 이름은 뭐예요? 제제죠, 제제. 그래서 친구가 좀 말썽꾸러기 갖고 가족들이 특히 아버지나 그 첫째 언니인가 누나인가 매일 제재를 해야 돼. 그러면 안 돼. 이 제재야 뭐 이렇게 제재를 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아무튼 얘가 그래도 건강하게 자라서 나중에 뽀르뚜까 아저씨 같은 사람이 되고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는데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민규주 나무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는 민규주 나무와 뽀르뚜까 아저씨 같은 분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소설을 보면서 우리도 누군가의 뽀르뚜까 아저씨가 돼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저희가 이제 하게 되거든요. 이러한 그 뽀르뚜까 아저씨를 만나서 상당히 좀 불행한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성공했던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이제 요분이거든요. 요분인데 요분도 그 자서전이라든가 인터뷰 보게 되면 어릴 때 굉장히 말썽을 많이 부렸다는 건 거예요. 그리고 물건도 훔쳐봤고 또 매도 맞고 막 그랬는데 그때마다 울면서 나오게 되면 가족에서 울면서 나오게 되면 진영이 엄마가 계셨대요. 진영이 엄마가 이렇게 안아주면서 넌 잘 될 거야. 너는 굉장히 괜찮은 아이야. 그 격려를 해줬고 진영이는 또 이 양반한테 와서 어릴 때 도시락도 나눠줘.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기는 이렇게 이제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이 표창원을 얘기할 때 늘 우리가 또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특히 이제 본인들도 그 얘기를 하는데 표창원 씨도 신창원이에요. 신창원. 그래서 표창원 씨가 이제 나와서 이 인터뷰를 할 때 나하고 신창원은 동일한 시대에 동일한 어려움을 겪은 그런 상황에서 살고 있었다. 근데 나는 표창원이 됐고 뭐 국회의원까지 하고 프로파일러가 되죠. 근데 이 양반은 뭐가 희대의 범죄자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차이는 뭘까 하고 이제 표창원 씨가 뭐라 하냐면 나에게는 진영이 엄마가 있었지만 신창원한테는 없었다 그래요. 신창원은 어머니가 안 계셨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폭력을 행사를 했대. 제재가 마치 집에서 매를 맞듯이 신창원이 그 물건을 좀 훔쳤던 모양이니까 아버지가 애를 데리고 경찰서에 갔대요. 그래가지고 얘 좀 혼 좀 내주세요. 그래갖고 소년원에 수감이 돼요. 그래 거기서 이제 상당히 좀 친구들 만나면서 신창원이 되거든요. 나하고 차이가 있었다면 동일하게 66년생, 67년생 한 살 차이였거든요. 가정 환경도 비슷했는데 나에게는 뽀르뚜까 아저씨가 있었고 이 사람한테는 없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친구가 가족이 지키지 못했을 때 마을이 이렇게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마을에 우리는 뽀르뚜까 아저씨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게 되거든요. 그 관점을 좀 이제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통이 있는데 통 속에 이 친구는 이렇게 잘 적응을 해요. 그런데 신창원이나 표창원처럼 이렇게 적응하지 못하는 친구가 있고 한 친구는 튀어나와요. 자, 1번, 2번, 3번 어떤 친구가 가장 바람직해요? 튀어나온 친구는 가출 청소년이에요. 자살을 생각하는 청소년이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잘 적응하는 친구가 바람직해요.
또 이 친구는 이제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거나 그럴 텐데, 근데 이 친구 또는 이 친구에게 누가 있었냐면 포르투가와 진영이 엄마가 있으면 잘 적응해서 국회의원이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취약계층 또는 이제 복지관에서는 클라이언트 그래요.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들에게 어떻게 돼 사회 서비스를 제공해서 이러한 아이가 될 수 있도록 이제 도움을 주는 건 거죠. 이제 그렇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운 좋게 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도움을 받을 때 굉장히 선별을 많이 해요. 노동 능력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세모녀 자살했잖아요. 그럴 때 세모녀 자살을 했을 때 구청을 찾아가요. 그래서 우리에게 좀 도움을 주시고 국가에게 요구를 했더니 국가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두 딸이 30대거든요. 노동 능력이 있잖아. 그래서 지원을 안 해줘요. 그런데 사실은 두 딸 중에 첫째 딸은 고혈압 당뇨가 있어요. 그리고 둘째 딸은 신용불량자예요. 두 번째 딸은 이 알바밖에 못해요. 그 엄마가 계셨는데 엄마는 또 이 백내장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을 해요. 그런데 이 세 가족에게는 엄청나게 많은 빚이 있어요. 왜 빚이 있냐면 아버지가 방광암으로 5년 동안 암을 앓으시다가 자살을 하세요. 왜냐하면 이 빚이 자꾸 쌓이니까. 그래서 이제 희망이 없어서 자살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선배를 당하고, 그 다음에 두 모자가 아사했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구청에 찾아가요. 그랬더니 뭐냐면 너 의무부양 가족이 있잖아요. 남편이 있어요. 근데 남편은 이혼을 하고 중국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혼했지만 형식으로 이혼이 안 됐으니까 찾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실 보게 되면 이 1,3번을 국가가 하려고 해도 선별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선별적 복지 또는 자녀적 복지 그러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는 이 두 사람 국가가 아닌 민간이 할 수,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노블리스 오블리주 그래요. 불쌍한 사람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전형이 포르투가 아저씨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운 좋게 포르투가 아저씨를 만날 수 있는 표창원이 있는 반면에 신창원들이 너무나도 많은 건가요? 신창원들이 너무나도 많은 건가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개인의 노블리스 오블리주로 해결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할 때는 마을을 넘어서 국가가 최소한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문제의식을 갖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친구가 이렇게 되도록 적응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 이렇게 통을 넓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통이 넓어진다면 어떻게 되냐면 이 친구는 튀어나온 게 아닌 건가요? 이 친구도 여기에 걸어 나올 거예요. 사회가 좀 더 포용적이라면, 그리고 그 사회에 이용할 자원들을 좀 많이 만들어 놓는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는 노인이 되든 장애인이 되든 빈곤이 되든 그걸 가지고 독립적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볼 때는 사회 관리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 관리 없이 사례 관리가 될까?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제가 이제 사회복지사한테 강의할 때 사례 관리하다가 사례 들린다 이런 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불평등이 심각해지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자, 어찌되었거나 요 관점들 속에서 이제 제가 인문학 책을 한 권 쓴 거에 있는데 그 책이 필링의 인문학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인디언이 말을 타고 가다가 갑자기 멈춰선대요. 그래서 너 왜 멈춰서니 했더니 내 영혼이 쫓아오지 못했을까 봐. 그래서 영혼을 기다려갖고 위로하는 거, 이게 이제 힐링의 인문학이에요. 힐링이에요. 제 딸이 고3일 때 굉장히 지쳐해요. 그래서 제가 딸아 힘들지? 괜찮아질 거야. 아빠도 고3이 금방 지나갔어. 너도 그럴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뭐라 그래요? 딸아 빨리 학교 가야지.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힐링은 일시적일 수 있는데 근본적인 게 해결이 안 돼요. 힐링의 인문학인데, 두 번째는 인디언이 말을 타고 가다가 제가 이제 만들어둔 얘기인데 갑자기 멈춰서는 건가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지 않고 지 말을 쳐다봐요. 말에는 100% 눈가리개가 있어요. 귀에는 기마개가 있대요. 함성 못 듣게 하려고. 그리고 때리니까 어디를 때려요? 앞만 보고 때리는 건가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번째 인디언은 뭐라고 하냐면 내려갖고 어떤 놈이 내 말에다가 눈가리개를 기마개를 하고 확 벗기다 영어로 필링인 건가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필링 없이 힐링이 가능할까? 아까 앞에 맥락인 건가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계속하냐 하면 선배 시민은 힐링을 넘어서서 포르투가 아저씨가 되는 것을 넘어서서 사회에 대한 문제들까지도 고민하는, 그리고 생각해 보는 것이 선배 시민이 아니겠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려고 이제 관점을 말씀드리는 건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시민이라면 어찌됐든 의미를 물으면서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여기 벨라스케스의 이제 그림인데, 이 양반이 마르다예요. 그리고 이 양반은 마리아예요. 그래서 마르다, 마리아 자매인데,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집에 이제 식사를 하러 왔더니, 마르다가 열심히 이제 일을 해요. 마리아는 예수님 설교가 시작되자마자 가서 들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이제 속이 타서 이제 하는데, 그래서 마르다는 그래도 일을 해야 되니까 해서 마르고 닳도록 일만 하고 있는 건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어떻게 돼요? 의미만 묻는 건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보게 되면 마르다가 마음에 들어요, 마리아가 마음에 들어요. 마리아는 일도 안 하고 맨날 의미만 묻고 뒤에서 비판이나 하고 이러고, 마르다는 의미는 모르는데 일만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만들어낸 말이 마리다예요. 의미를 물으면서 실천한다. 이게 이제 프락시스예요, 프락시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느 순간에 되게 되면 의미를 잃어버리거든요. 그저 일만 하는데 사실은 그 의미들을 물어야 된다. 그게 이제 인문학이고 사회과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앞에 것들과 연관시켜 놓으면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호모 폴리티쿠스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경제적인 존재를 넘어서서 호모 이코노미쿠스를 넘어서 호모 폴리티쿠스, 어떤 정치적인 존재가 돼야 된다. 이랬었을 때 지금 이제 마리다가 그러한 상이고, 그 다음에 인문학도 힐링을 넘어서서 필링의 인문학을 고민해야 된다. 그 다음에 표창원, 신창원을 볼 때도 우리 역할들이 뭔지를 고민해야 된다. 이런 것이 제가 지금 이제 선배 시민론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이제 하나의 관점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거거든요. 흥미로운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아인슈타인이죠. 아인슈타인이 뭐라 하냐면, 이 양반은 독일에서 히틀러를 비판해요. 그러다가 망명을 하거든요. 미국에 와서도 또 공동체 또는 뭐 불평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비판했더니, 미국 사람들도 너희 나라로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이 양반이 한 소리가, 나는 모든 일을 받아들이고 조용히 있지 못했기 때문에 새 조국에서도 무서운 아이가 됐다. 게다가 잃을 것이 거의 없는 나이 든 사람들이, 노인이죠. 젊은 사람들 대신해서 목소리를 높여야만 한다고 믿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선배 시민의 일종의 좀 하나의 어떤 화두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노인의 빈곤율이 49.5% 가까이 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랬었을 때는 어떻게 돼야 되나 이런 고민을 이제 하면서 노인의 존재를 생각해 보는 건 거예요. 신문에 이렇게 보게 되면 노인에 대한 이미지들이 좀 더 시들어가는 권태로운, 증늙은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건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노인에 대한 이미지가 있어요. 그 이미지는 이런 이미지예요. 이게 이제 고단한 짤짤이 술래기, 이게 이제 아까 KNOW 사람인이 아니라 NO 사람인에 대한 이미지인데, 이 이미지는 저희가 이 짤짤이 술래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 자선단체들이 500원, 1000원씩 주는 게 이제 짤짤인데, 그걸 모으러 다니는 건가요? 하루 열심히 다니면 한 4,000원 정도 모은대요. 그래서 우리 노인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데, 그것도 지하철을 오르내려야 되니까 다리가 성하거나 정보가 있어야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노인은 아까 옛날에 NO 사람인의 이미지는 그런데, KNOW 사람인의 이미지는 이 이미지예요. 노인 한 명이 사라지면 도서관 하나가 사라지는 것 같다. 이게 이제 아프리카 속담이에요. 또 이미지는 이런 것들도 있어요. 집안에 노인이 없으면 옆집에서라도 꼬아야 된다. 이게 이제 덴마크 속담이라는 건가요. 키케로의 노년에 관하여라는 책이 있어요. 그 노년에 관하여에서는 키케로가 선배 정치인이 나이가 먹어서 그만둬야 되겠다 그랬더니, 선배님 아닙니다. 선배님 왜 정치를 계속해야 되는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쓴 책이 노년에 관하여라는 책이에요. 거기에 보게 되면 대강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 그 삶의 현장 체험 같은 거 하게 되면은 이 고기잡이 배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선장은 어디에 있어요? 주로 이 선실에 있잖아요. 그래갖고 배를 쭉 데려가갖고 탁 멈춘 다음에 닻을 내려라, 뭐 어망을 내려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젊은 친구들이 막 끌어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키케로는 뭐라 하냐면, 노인에게 필요한 것은 코끼리의 힘 같은 게 필요하지 않다. 지혜가 필요한 건 거다. 우리가 길을 갈 때 노인한테 이것 좀 들어주세요 안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노인에게 필요한 것은 그 물리적인 힘들이 아니라 사실 알고 보면 그 사이의 지혜다. 그래서
그 사회는 그것을 필요로 하는 거다. 이런 논지 얘기들 쭉 하는 것이 노년에 관하여 이런 책이거든요. 이 사무엘 울만의 시를 보게 되면 재미있어요. 그대가 기계를 읽고 정신이 냉소주의 눈과 비간주의 얼음으로 덮일 때 그대는 20살이라도 이게 젊은이죠. 늙은이란데 그래서 제가 이 말을 어떻게 맞냐면 젊은 늙은이 몸은 젊었는데 몸은 이제 늙은이다. 이제 생각은 늙은이다는 건 거예요. 그러나 그대의 기계가 낙관주의 파도를 잡고 있는 한 그대는 80살이라도 늙은일지라도 어떻게 돼요? 청춘의 이름으로 죽을 수가 있네. 이게 뭐예요? 늙은 젊은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생물학적인 나이가 아니라 그 사람의 삶에 대한 태도가 어떠냐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거다해서 우리는 적어도 80살로도 청춘의 이름으로 죽을 수가 있네. 이런데 이런 사례들을 그래서 모아봤어요. 모아봤는데 그 전에 프레일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번 75살 때 하신 말씀인데 젊음과 늙음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은 달력이 아니라 인식론적인 호기심이다. 인식론적인 호기심은 근본적인 본질을 묻고 아까 말이다라고 보면 돼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끊임없이 물을 때 그것을 젊음과 늙음의 기준으로 봐야 된다. 이제 그런 건가요.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이제 이 강석규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퇴직 후 이제 다 살았다. 남은 인생은 그냥 덤이다라는 생각으로 그저 고통 없이 죽기만을 기다렸다. 이분이 60살에 은퇴를 하시거든요. 그래놓고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이제 살 만큼 다 했으니까 내 건강이나 관리하고 아이들한테 짐이 되지 않게 그리고 내 취미나 여가 활동만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이분이 90살이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90살이 된 다음에 뭐라 하냐면 더덥고 희망 없는 삶, 그런 삶을 무려 90살이나 살았다. 만약에 내가 60살 때 90살까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면 이렇게 살지 않았을 거다. 이게 이제 이 양반의 고백인 건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아마 한 102살 때인가 이렇게 돌아가세요. 그때서부터 이제 90살서부터 막 하시기 시작했어요. 이분보다 더 심각한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 양반이에요. 양반이 존슨이라는 분인데 이 양반은 92살에 한글을 배워요. 그러니까 미국의 한글이니까 이제 영어겠죠, 그죠? 그 전까지는 이 양반이 문맹인데도 불구하고 암기를 해갖고 손주들한테 자식한테 아는 척을 했어요. 92살 때 나는 사실 글을 못 읽는다고 고백을 하고 글을 읽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들이 너무 늦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 있네. 그래요. 그리고 이 양반이 102살 때 책을 한 권 써요. 그 책 이름이 이제 이 책이에요. Life is so good. 그래서 인생은 아름다워. 이런 책을 썼는데 요거는 뭐냐면 글을 읽고 나서 당시 이 존슨 할아버지가 살았던 시대에 신문을 읽어보니까 온통 거짓말이에요. 근데 백인들이 중심으로 해서 만들었던 인종차별서도 온통 거짓말. 그러면서 뭐라 하면 눈물이 절로 났던 눈물이 고였다. 그러면서 이제 나는 그 얘기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금 NO 사람이니까냐, KNOW 사람이니까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 좀 계속 하고 있는 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야말로 늙은 젊은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하다가 이제 제가 사실은 한국의 노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이제 고민들을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그 고민들이 제가 유학 가서 영국의 노인들을 보면서 했던 생각들이거든요. 제가 에딘버러 대학에서 이제 유학을 했는데 그때 에딘버러 대학에 갈 때 저 혼자 갔거든요. 가족을 놔두고 갔더니 교회에서 목요일 날마다 성경 공부 모임을 오게 되면 밥을 공짜로 준다는 건 거예요. 그래서 밥 한 끼 공짜로 준다는 게 어디에 유학 가갖고 그래서 한 3개월을 나갔어요. 이 교회를 나갔더니 나중에 그 목사님이 보업이라는 목사님인데 일요일 날 예배 나오면 안 되겠냐고. 이게 내가 걸려들었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갔는데 놀라운 것은 온통 노인들이 앉아 계시는 건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가만히 이렇게 열심히 들어 얘기를. 그래서 제가 예배가 끝난 다음에 보업한테 얘기를 했어요. 너 저런 분들이 저렇게 설교를 열심히 들으면 두렵지 않냐? 그때 이 사람이 두렵대요. 그래서 여기는 목사님이 두 분인데 2주마다 설교를 한 번 준비를 한대. 그래서 그 설교를 굉장히 열심히 준비한다는 건 거예요. 에딘버러 대학이 스코틀랜드 장로회가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에딘버러 대학에 신학과도 있는데 거기에 우리나라 유명 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유학을 많이 오세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많이 만났는데 그 목사님들한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야, 법이 그렇게 설교를 열심히 준비한다 그랬는데 너네는 어떠냐? 그랬더니 이 목사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는 설교를 준비를 열심히 할 수도 없고 해도 별 소용이 없다. 왜냐면 노인들이 이렇게 존다는 건 거예요. 설교 열심히 안 듣는데. 그래서 그럼 왜 열심히 할 수가 없냐 했더니 일주일에 설교를 한 열 몇 번을 준비한대요. 새벽 기도해야 되고 수요 예배해야 되고 뭐 그다음에 일요 예배, 주일 예배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근데 노인들이 열심히 안 들어서 다행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건가요.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인들이 아까 인식론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이런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토론이 가능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제 박사 논문이 영국에서 박사 논문이 뭐냐면 진폐증 환자예요. 진폐증 혹시 아시죠? 탄강에 들어가고 석탄가루를 마시면 폐에 서서히 조그만 게 쌓여서 안 씻겨 내려가요. 그럼 배가 딱딱하게 굳어져갖고 호흡기 질환, 여기 이제 불치병인데 진폐 환자는 노인이죠. 장애인이죠. 이 호흡기 질환이니까. 그 다음에 산재 환자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인 건가요. 그러니까 모순이 복합된 사람인데 이 사람을, 이 존재를 국가가 어떻게 다뤘는지를 보게 되면 그 국가의 사회정책과 문명적 수준을 알 수 있다. 정치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영국과 한국의 진폐증 환자를 비교한 게 제 박사 논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조사 자료를 얻기 위해서 석탄 이 박물관에 가가지고 이제 도서관에 가서 제가 일을 했어요. 자원봉사를 했는데 그때 제가 만난 온통의 사람들이 전부 다 노인들이에요. 노인 자원봉사가 없으면 이게 유지가 될까? 이게 제가 이제 두 번째 노인에 대한 인상이었고 세 번째는 제가 매주 솔리다리티라는 진보 정당인데 노동당보다도 더 급진적인 정당인데 매주 토론회를 한대요. 토론회를 갔더니 온통 노인들이 한 절반 이상이 돼요. 우리가 진보적인 이야기들을 우리 한국의 노인들이 얘기한다고 생각을 못 하잖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도대체 이 노인들은 일종의 시민으로서 노인이라는 것보다 시민으로서 공동체에 이렇게 관여를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인식론적인 호기심을 갖고 한데 어떻게 가능했었을까 이런 고민도 하게 됐고요. 한국에 가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그래서 제가 유학 갔다 오자마자 이제 노인 교육을 이제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노인에 대한 규정 자체가 달라져야 된다 하고 이제 만들어낸 게 선배 시민 시니어 시티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시니어 시티즌과 같은 노인들이 한국에 또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이분들 누군지 아세요? 세시봉이에요. 저희는 보통 옛날에 50살만 돼도 중늙은이 이렇게 됐는데 이제 이런 노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건가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 한국에서도 그런 그 일반 청년들이랑 함께 호흡할 수 있는 노인들이 나타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건가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조영남 선생님만 하더라도 서울대 음대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성공한 사람들인 건가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을 가지고 우리가 나타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사실 복지관에 가면은 엄청나게 놀라운 노인들이 많이 나타나고 이미 계세요. 근데 그것도 또 특정 노인이라고 할 수 있지. 그런데 이제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경향적으로 이제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게 베이비 부모예요. 베이비 부모는 보통 어느 나라나 전쟁이 끝난 다음에 1년 있다가 아이들을 막 낳아요. 우리가 53년도에 전쟁이 끝났으니까 54년대, 55년서부터 산하제한하기까지 쫙 낳아요, 애들. 그게 63년까지, 55년에서 63년. 그때 사람이 몇 명이 태어났냐? 712만 명이에요. 이 베이비 부모. 그럼 55년생이면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죠? 60만 65가 돼요. 한 10년만 있으면 이분들이 노인을 쫙 점거를 할 텐데 그게 14.5%예요. 근데 이분들은 민주화도 경험했고 연금도 있고 대학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에서도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겠구나 이런 고민들을 이제 하는 건가요. 근데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나서 노인을 이제 나눠봤어요. 다시 나눠봤더니 두 명의 노인이 있는 거예요. 늙은이는 아까 있는 늘 그러니 그래서 우리가 도시락과 김치 배달의 대상인 건가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노인들은 successful aging에서 성공한 노인 또는 new aging 신노년.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건가요. 그래 이분들을 나름대로 이제 특징을 구분해 봤어요. 늙은이는 돌봄의 대상이고 늙으러니고 체념하고 연민의 집에 살아요. 그리고 성공한 노예는 자산을 관리해. 자기 재산이 있는 거 집이라도 있고, 그리고 나를 묻고 자기 개발에 힘쓰고 자기 가족을 챙겨요. 이제 두 노인인 건가요. 자, 그래서 오른쪽에 노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정부는 서울시도 인생 이모자, 이제 새로운 이제 인생 이모자 50 플러스 뭐 이런 것들 갖고 이제 정책을 피는데, 제가 노인복지관에 갔더니 늙은이가 더 좋냐 성공한 노인이 더 좋냐 했더니 어딜 더 좋아할 것 같아요? 노인복지관에서 늙은이를 좋아해요. 늙은이는 도시락과 김치 뭐 이렇게 벽지 바르는 그런 게 너무 고마워하세요. 아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관장님이 나타나면 손을 꼭 잡고 관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성공한 노예는 복지관에 나타나고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아요. 주군 관리해달라, 자산 관리해달라, 인문학 해달라, 그 다음에 뭐 여가 관리해달라,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민원이 발생하면 관장님이 나타나면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구청장 친구야. 뭐 이렇게 그 시장 친구야. 완전한 민원인이에요. 근데 이 두 존재의 공통점이 있어요. 나를 돌봐달라는 건가요? 나와 내 가족을 돌봐달라는 거예요. 근데 돌봐달라는 게 한 사람은 도시락으로 돌봐달라고, 한쪽은 뭐로 돌봐달라고요? 인문학으로 돌봐달라고. 동일해요. 그런데 복지관에서는 다루기 힘든 게 성공한 노인인 건가요. 자, 그래서 제가 어쩌면 이 노인들로 이렇게 정책이 가는 게 상당히 개인주의적인 노인들이 있는 것이 이 공동체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 더 근본적으로는 성공한 노인이 나를 돌봐달라고 하는 저 노후가, 아까 내가 60살이 정년퇴직한 다음에 나는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90살이 돼 보니까 내가 나만 보고 살았구나, 이런 고백처럼 이분들의 그 삶이 아름답다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하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제가 노인에 대한 개념들을 다시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느냐 하다가 보니까, 이 캐나다에 제가 이제 영상을 보다 보니까 거기 한 노인이 뭐냐면 우리 집 장남은 수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사회라든가 공동체의 책임에 대해서 노인들이 이제 이 주장도 하고,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그것이 우리 후배 시민들 있잖아요. 청년들이라든가 이런 문제들도 이제 관심을 갖게 된 이런 고백을 보면서, 우리나라 노인들도 옛날의 전통적인 방식의 공동체는 아닐지라도 사회에 대해서 좀 더 책임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에 나가서 내가 나와 내 가족을 넘어서서 아까 뽀르두크 아저씨가 되고, 더 근본적으로는 한 사회에 책임을 요구하는 그런 노인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질문들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건가요. 그래서 이름을 하나 다시 장명을 하자. 그래서 노인이 늙은이와 성공한 노인을 넘어서서 선배 시민이라는 장명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런 건가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선배에 있지 않고 시민에 있어요. 시민의 권리와 의무들. 시민이라는 것은 나와 나를 둘러싼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까지 가능한 것이 우리가 좀 상상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제가 이제 하기 시작한 건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미국에서는 시니어 시티즌 데이, 그래서 이미 시니어 시티즌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정의하는 거랑 좀 정의가 좀 다르긴 하지만 어찌되었거나 시민으로서의 노인들을 이제 호명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성공한 노인하고 선배 시민을 좀 이론적으로 구분을 해야 되겠구나 해서 제가 자신을 관리하는 노인이라면 공동체를 돌보고, 나를 묻는다면 보다 본질적인 것과 힐링을 넘어져서 필링을 좀 얘기할 수 있었고, 기회와 자기 개발을 한다라면 이 공동체 문제, 모순들, 그다음에 청년 실업의 문제들 뭐 등등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게 필링이 비판적인 건 거거든요. 가지고 좀 변화를 좀 추구하고, 위험의 원인을 개인과 가족을 넘어서서 사회와 국가로까지 좀 확장해 보고, 그 다음에 개인의 변화를 넘어서 관계와 구조의 변화,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제가 좀 이렇게 이론적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새로운 노년상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늙은이는 돌봄의 대상이 늘 그러니고 체념하고 산다면, 성공한 노인 자기 개발과
나를 묻고 독립적이다. 그렇다면 선배 시민은 뭐냐면 좀 아까 말씀드린 필링의 관점을 가지고 그리고 사회가 좀 더 관리돼야 된다라는 고민들을 가지고 마리다처럼 의미를 물으면서 좀 고민하면서 공동체를 묻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뭐가 되냐면 돌봄의 대상에서 아까 성공한 노인까지도 날 돌봐달라는 건 거거든요. 공동체를 돌보는 주체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인식을 가지고 실천을 좀 더 고민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된 건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이 관점에 따라서 사회적 위험을 어떻게 볼 거냐 했더니 아까 돌봄의 자원봉사가 있다. 자선형 자원봉사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아까 포르투갈 아저씨 같은 건 거죠. 근데 포르투갈 아저씨를 못 만난 신창호는 아까 희대의 살인마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봄의 자원봉사, 자선형 자원봉사는 대단히 중요하지만 이것을 넘어서서 또 다른 자원봉사도 가능하겠다. 권리형 자원봉사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였는데 그래서 이제 다양한 이제 자원봉사에 대해서 좀 눈을 떠봐야 되지 않겠냐 해서 제가 영국에서 만났던 노인들의 자원봉사는 굉장히 다양해요. 굉장히 다양해요. 그런 고민들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권리형 자원봉사 실천에 대한 것에 대한 구분을 이제 하기 시작해요. 소크라테스 형, 헬렌 켈러 형, 은바레프 형. 그래갖고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또 공동모금회하고 그동안에 선배 시민에 대한 프로젝트를 계속 해왔어요. 실천까지. 그리고 이런 좀 이론적인 것들도 얘기하고 그리고 제가 방송대 TV에서 8강 인문학 강의도 해서 인터넷에 보면 선배 시민하면 8강 강의가 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쭉 해오면서 노인에 대한 새로운 상에 따른 실천도 고민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요 관점들을 가지고 노인들을 만났어요. 사례들을 말씀드릴게요. 이분이 채풍자 할머니라는 분이세요. 안산에 있는 단원군 노인복지관 할머니이신데 이분이 이제 선배시민대학에서 선배시민 교육을 같이 했어요. 그리고 났는데 복지관에 청소년들이 뭐하러 왔냐면 자원봉사하러 왔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네 더 이상 우리를 돌볼 필요가 없다. 우리 지역사회에 나가서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자 해가지고 그런데 공터 같은데 그다음에 쓰레기 같은 거 이런 거 버리는 데다가 꽃을 가꾸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채풍자 할머니 이제 인식이 바뀌니까 이제 그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건 거예요. 그리고 이 할머니가 이렇게 가는데 어떤 아이가 갖고 할머니 담배 좀 사주세요 이러더래요. 이게 담배 셔틀이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앞에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앉아 계신데 이거 담배 셔틀 하려고. 그럼 이제 500원을 줘요. 그래서 한 10,000원까지도 번대 하루에. 그러니까 이제 이 할머니 가고 있는데 중학교쯤 되면 보는 아이가 할머니 담배 좀 사주세요 500원 드릴게. 옛날 같은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그리고 갔을 텐데 너 일 좀 와봐라. 내가 선배 시민이고 네가 후배 시민인데 내가 사다 주면 난 뭐가 되고 넌 뭐가 되겠니? 그래서 이제 안아줬다는 건 거야. 지금까지 그 아이랑 친구가 됐대요. 이렇게 어른이 얘기한 적은 없다고.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런 관점을 갖기 시작한 것이 내가 선배구나. 지역과 후배 시민들 공동체를 돌봐야 되는구나. 그리고 상록회라는 모임을 만들어 갖고 이제 의회에 갔어요. 청소년하고 노인 예산이라든가 프로그램 만드는 데 가서 우리 한번 좀 보자. 갔더니 구의원들이 깜짝 놀란 건 노인들이 17명이 와서 딱 앉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서로 어디서 오셨냐고 막 인사 오니까 이분들이 나오면서 뭐라냐면 우리가 이렇게 힘센 존재인 줄 몰랐다고. 노인 자문단에도 참여하세요. 그게 이제 할머님 사례고요. 또 하나의 사례는 이제 진천군 사례인데 진천군에서도 이제 선배시민 교육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이분들이 그 교육을 받은 다음에 서남에 선배시민의 선이고 암은 큰 바위 얼굴 있잖아요. 큰 바위 얼굴 따갖고 서남회라는 걸 만들어서 지역사회에 이제 이 실천들 하기 시작하는데 한번 사례를 한번 볼게요. 충북 진천에 있는 복지관. 보통 노인복지관을 생각하면 노인들의 편의시설점으로 여기시겠지만 이것은 좀 달라요. 노인들이 머리를 맞대고 진천군 공동체 현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의견을 모읍니다. 바로 그냥 노인이 아닌 선배 시민들입니다. 이곳 선배 시민들의 모임명은 선암회라고 하는데요. 선암회란 이제 선배 시민 대학 교육을 마치고 자조 모임을 결성하는 과정에서
큰 바위 얼굴처럼 그동안의 노하우나 지식을 한데 모아서 후배 시민과 지역사회를 위해서 장을 만들자 하는 의미에서 결정한 자조 모임의 이름입니다. 마침 특별한 강연이 있는 날 직접 복지관을 찾아가 봤는데요. 진천군 노인복지관의 선배님들 많은 기관에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는데 가서 진천군 제일 빨리 이해하시고 선배 시민의 활동을 자각하고 학습하고 소통을 시작한 사람들, 그들의 열정이 그대로 전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 사회를 강연이 끝나고 선배 시민들이 직접 제시해 수정된 주변 환경을 둘러봤습니다. 여기 어디까지 연결이 돼요? 저 밑에까지요. 저기 이렇게 지금 찾으러 가는데 그럼 서남에는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모여서 계속 이런 협의를 하니까요. 그러니까 매번 모이면 의제를 하나씩 뽑아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선배 시민의 아이디어로 탄생한 눈에 띄는 주차장 편말. 안전한 보행을 고려한 나무 보도블록부터 사회 전반의 다양한 문제들이 선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실천을 통해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오랜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모범이 되는 새로운 노년상 선배 시민. 이곳에서 나온 안건은 단지 고민 단계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자체와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정책으로 이어지는 개선안이 되고요. 또 함께 실천 활동을 펼치는데요. 그야말로 스스로 소통의 장을 만들고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아주 모범적인 선배 시민들의 모습인 것이죠. 자, 여러분, 그 진천노인복지관의 서남에는 이제 노인이 늙은이에서 돌봄의 대상에서 돌보는 채 선배 시민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진천군 노인복지관은 복지관은 단순히 노인들을 돌보는 케어센터에서 이제 선배 시민들이 모여갖고 자각하고 학습하고 소통하는 커뮤니티 센터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제 우리는 노인복지관에서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나와 나를 둘러싼 어떤 새로운 상상을 해보지 않으시렵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한 57개 복지관의 전국에 복지관에 이제 이런 교육을 실제 이런 실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례교에서 진천군 보면은 아예 그 마리다실 이런 거를 그 복지관에서 만들었어요. 아까 그 마리다실이 그런 건 거고, 이분들은 제한 전, 제한 중, 제한 후인데 아까 그 이 나무길 있잖아요. 그것도 그동안에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그렇게 얘기해도 안 됐다는 건가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딱 조사를 해갖고 딱 제한 전, 제한 후 같아 바로 됐다는 건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또 뭘 하냐면은 러브호텔이 이렇게 들어오는 건 거예요. 그래서 야, 이 러브호텔이 이렇게 마을에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나? 그리고 관련 조례를 검토해 봤더니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더래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러면 조례를 바꿔야 되겠구나. 그래서 조례를 바꿔요. 실질적으로. 그런 역할들을 하고, 이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선배 시민의 눈으로 지역 공동체를 봤더니 이렇게 온통 고칠 것 투성인 걸 내가 몰랐다고. 그래서 내가 이제 의미 있는 존재가 된 것을 너무 기쁘다고 이분들이 이렇게 하고요. 진천군에서는 이분들이 이렇게 매번 그렇게 제안서를 가지고 오니까 선배 시민 담당관을 아예 지정을 해줬어요. 이분한테 얘기를 하면 바로 이 변화를 좀 빨리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사례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그 성남에 있는 복지관인데 바리스타 교육을 한 건가요? 그러면서 바리스타 끝나고 나서 선배 시민 교육을 했더니 우리가 바리스타를 갖고 할 게 있네 하고 대학교 앞에 갔어요. 힘내라 청춘들 우리가 응원할게. 그리고 이제 선배 시민 일정에서 컵에다 다 써놨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대학교 학생들이 여지껏 본인들이 자원봉사로 노인을 돌보러 갔잖아요. 노인들이 우리를 돌보러 온 케이스는 너무나도 신기한 건가요? 그래서 이제 이 양반들이 거기 이제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우리랑 같이 프로젝트를 하자.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토론을 하고 있어요. 청년들이랑 이렇게 이제 토론을 하기 시작했고, 인천 노인문화재단에서는 제가 이제 강의가 딱 끝났더니 노인들이 주섬주섬 책상을 치우는 건가요? 어르신 왜 그래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선배잖아.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이제 민원의 대상이었는데 복지관이 이게 내가 어떤 커뮤니티 센터로서 시민들이 모이는 공간이구나. 그리고 이분들이 10명씩 짝을 지어가지고 지역의 현안을 논의한 다음에 구청장하고 구의회 의장을 모셔가지고 뭘 했냐면은 정책 콘서트를 해요. 그 우리 정책들을 가지고 여기서 구의회에서 한번 실현을 할 만한 게 있으면 해라. 그게 이제 노인 축제가 됐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하기 시작. 그래서 이것이 아까 얘기한 대로 선배 시민이 되고 나서 봤더니 아까 자선형 자원봉사를 넘어서서 지역사회 변화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 이제 그런 사례인 거예요. 자, 요거는 제가 어느 복지관에 가서 거기에 팀장급 이상의 이 직원들을 관장까지 해서 한 3년을 교육을 했어요. 같이 공부를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복지관 전체가 선배 시민 가치와 철학의 결합이 돼요. 자원봉사가 아까 자선형 자원봉사에서 이제 지역사회를 좀 바꾸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들어가고요. 건강증진 사업을 했더니 재미난 게 뭐냐면 노인들이 옛날에는 의사를 불러가지고 당뇨 고혈압을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 이런 강좌를 들었거든요. 이분들이 뭐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우리의 건강은 우리가 챙기게 됐으니 지역사회 건강을 한번 챙겨보자. 그래서 지역사회 사회체육시설을 조사를 해요. 그래 거기에 적절한 게 있는지 노후한 건 뭔지. 그래서 이제 공동체 건강돌봄을 하고요. 기획 홍보도 옛날에는 개인 취미 활동만고 구내 방송을 했거든요. 그 관내 방송을 했던 분들이 이제 지역 공동체 문화 콘텐츠라든가 어떤 그런 정책 제안을 하기 시작하고 노인 일자리도 아까 힘내라 청춘들 그렇게 바리스타 재능 나눔을 가고 세대 통합도 이제 가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노인복지관이 더 이상 노인만 오는 것들이 아니라 청년들이 오고 청소년들이 오고 또 노인들이 노인복지관에만 있는 것들이 아니라 거기서 토론한 노인들이 지역사회로 가고 뭐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외국의 사례들은 이것보다 훨씬 더 체계적이고 조직적이에요. 그래서 이거 보면 모든 노인들은 사회적, 문화적 삶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으며 미래 세대의 공동체와 동료들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게 아마 그 유럽에 있는 노인 공동체들이 제안하는 건 거고요. 보다 적극적으로 이제 간 데는 이렇게 은발의 표범이라 그래서 독일의 노인당이 만들어져요. 근데 이 노인당에는 흥미로운 것은 청년들이 많이 가입을 해요. 왜? 나도 곧 노인이 될 테고 또 노인들은 후배 시민을 위한 노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책들을 만들면서 이제 갖기 시작해서 선배 시민을 하면서 사회복지사들이라든가 거기에 참여했던 청소년들이 뭐라 하냐면 이제야말로 존경할 어른이 생겼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례들이 이제 쭉 보면서 제가 이제 그러면 노인 토론 축제를 한번 해보자. 옛날에 노인 뭐랄까 행사를 하게 되면 와서 이렇게 박수 치고 한영사하고 그 다음에 공연 강좌 이렇게 좀 보고 공연 보는 건 거죠. 집에 갈 때 수건 들려고 가는 게 노인 축제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보건복지부 한국노인복지관협회에서 우리도 노인들도 한번 토론 축제를 해보자. 우리 57개 복지관에서 이런 사업을 했으니까 해서 전주에 모였어요. 전주에 지난 9월에 모여갖고 선배시민 열린 토론 축제를 했는데 이때 뭘 했냐면 400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400분이 오셨을 때 이걸 보여줬어요. 전주 여인숙에서 화재로 폐지노인 3분이 사망을 하세요. 그래서 이걸 2분짜리 보여주고 그 다음에 아사한 2 모자 있잖아요. 그걸 보여준 다음에 주제를 3개를 던졌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주변에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두 번째 뭐냐면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 한번 따져보자. 세 번째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는 일들이 뭔지 한번 보자. 400분의 노인들이 흩어서 토론을 한 건가요? 그래 토론을 한 다음에 다시 모여가지고 이렇게 어떤 토론을 했는지 발표를 했어요. 이렇게 발표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정리 강의를 했어요. 이렇게 이제 한국의 노인들도 공동체의 문제들, 정치적인 문제들 갖고 일상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를 만들 거다. 이제 선배 시민 지역별 총회를 한번 해보자. 지금 노인복지법이 계류 중에 있거든요, 국회에. 옛날에 노인복지법이 어떤 법이었냐면 불쌍한 노인들 도와주는 법을 밑바닥에 깔고 있었는데 이런 선배 시민과 같은 내용들도 좀 이제 담아내는 법, 이런 법도 좀 요구도 하고 주장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올해 선배 시민 지역 총회를 하고 그다음에 연말에 어떤 그 선배 시민들의
정책 콘서트 같은 것을 중앙총회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연말이 되게 되면 그 400명의 청소년과 400명의 선배 시민, 그 선배 시민, 후배 시민 모여서 이런 공동체 문제를 토론하고 발표를 한번 해보자. 그런 걸 기획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의 어떤 그 돌봄의 대상이거나 아니면 노블리스 오블리주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것을 넘어서는 지평들을 좀 확장해보자. 그런 것들을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는 선배 시민이 자기의 정체성들을 인식하고 활동을 할 때 클라이언트를 위하여 프렌드리 비지터,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내가 우회 방문객이 될 수 있는 게 체리티가 전제인 건가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시민으로 보고 그들을 위하여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 내가 친구가 돼서 시민들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가 단순히 케어센터 취약계층을 돌보는 우리가 케어러가 되는 것을 넘어서서 시민들이 권리라든가 의무를 자각하고 실천할 수 있는 매개자가 돼야 되지 않겠어서 전성기 재단이 저는 그런 역할들을 해오고 있고 또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믿고 있고 또 저 같은 사람들이 거기에 일종의 또 매개자인 건 거죠.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한 분 한 분들이 가정이나 지역에 돌아가서 내 공간에서 나다운 그런 메디에이터가 된다라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한 사회가 그러면 이런 우리들의 작은 실천들을 가지고 좀 더 나은 방향의 전환들을 통해서 바뀌겠냐 했었을 때 하인이라는 사람이 큰 사건이 한 번 일어날 때는 29번의 작은 사건이 있고 29번의 작은 사건일 때 300번의 징후가 있었다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세상이 바뀌려면 징후를 만들어야 된다. 우리 사회가 또는 내가 생각하는 이상이 현실이 되도록 일상이 되도록 상상하고 또 그런 상상들이 또 현실이 되도록 실천하고 그래서 제가 상상상 이상이 일상이 되도록 상상하라 상상이 일상이 되도록 실천하라 상상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상상상에서 상상천으로 그래 그런 상상천들이 한국 사회에 새로운 길을 내는 그리고 선배 시민이 어떤 그런 계기와 방향을 잡는 것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요. 또 여기 오신 분들이 이런 것들을 공감하면서 이제 손을 마주 잡고 뭐 발까지 맞출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각자 자기 공간이 다르니까 손을 마주 잡으면서 새로운 상상을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고맙습니다.